네,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비례대표 선거제 총선 이슈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뽑을지를 두고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이 시끌시끌하긴 합니다만 우선 여야의 입장부터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현재 이제 253석의 이제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구 그리고 이제 47석의 이제 비례대표제 요거를 지금 어떻게 이제 선거제도를 바꿀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 소선거구제는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역구가 다 결정이 됐고 이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6년까지 이때 이제 20대 총선까지 사용했던 방식이 이제 병립형인데 요거를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019년에 이제 패스트트랙 사야당 연합이 이제 사야당은 아니군요. 이제 민주당 그때 여당이었으니까 어쨌든 사당 연합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제 공수처와 함께 통과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를 지키자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 있고 아니다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 내에 있으면서 아직 선거제도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이 준연동형제인 거잖아요. 예. 병립형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제도였고 전에 아직까지 이 정의를 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정리를 하면서 좀 가보시죠. 그러니까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면은 병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병립이라는 게 나란히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01년에 이제 1인 1표제가 헌재에서 위헌이 나면서 2004년 총선부터 1인 2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 지역구에다 투표를 하고 하나는 내가 선호하는 정당에다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병립형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역구는 단순 다수제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승자가 이제 가져가는 이런 지역구 의석을 가져가는 거고 여기는 따로 내가 정당 투표에 한 것만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전체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석을 이를테면은 예를 들면은 특정 정당이 30% 정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30%니까 100분의 30 곱하기 47을 하면은 의석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0.5가 넘으면은 한 석을 이제 더 주는 거고 0.5가 밑으로 되면은 이제 깎아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눴던 게 병립형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쉽게 하면은 연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하고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독일식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모델이 조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게 독일식 모델을 좀 가져온 건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의 의사도 존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당이 득표한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에요. 예를 들면은 정의당이 예를 듭니다. 10%를 얻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전체 300석 중에 30석을 가져가는 게 민심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연동형의 취지라는 거. 아니 연동형 취지라는 게. 그런데 실제 지난번 총선 2020년 총선에서는 심상정 의원 1명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29명을 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독일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하고 그거를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구에서 이 정당의 지지율만큼 얻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을 보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의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지역구의 숫자만큼 비례대표 숫자가 충분해야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9.7% 정도 얻었거든요. 그러면 한 29석 정도가 가져가야 돼요, 원래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한 석밖에. 한 석이니까 그러면 28석을 47석 중에 무려 28석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준연동형이라고 한 거는 절반만 채워주겠다. 그중에 절반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8석을 채워주면 14석만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현재 비례 의원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만들어진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이라는 말이 더해진 거군요. 그런데 2019년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위성정당 꼼수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가 바로 퇴색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양당이 어쨌든 그렇다면 다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결과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정당이 득표한 비율만큼만 가져가자라고 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당제 조금 이제 작은 정당이라도 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3% 봉쇄 조항이 있거든요. 예. 특정 정당이 비례에서 3%를 넘지 못하면 한석도 얻지 못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나 2% 정도도 있고 물론 3%도 있지만은 예.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봉쇄 조항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3% 봉쇄 조항을 넘으면은 많이들 들어오게 하자라는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였는데 여기에 이제 양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위성정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의 위성정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틀라이트 파티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이거는 자, 위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위성이 돌죠. 음. 근데 지구랑 합쳐집니까? 위성이? 합쳐지지 않아요. 그거는 대재앙입니다. 부딪히면은 이게 파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만든 위성정당들은 사실 합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위성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기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지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따로 본인들이 본진에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지 그 비례대표를 한석도 내지 않고 예.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걸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꿔줘요. 한 10명 정도를.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더불어시민당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의석수를 만들고 그리고 네.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한 한 의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따로 비례 의석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의석을 가져간 게 지금 저 결과 지난번에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 19석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진정한 위성정당이라면은 이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또 합당을 해버리니까 이거 그러면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네. 뒤통수를 맞은 거네요. 완전히 맞은 거예요. 만약에 네. 저때 위성정당들이 안 맞았으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으면은 한 예. 13석, 14석 정도가 이제 정의당이 됐을 것 같은데 저 때는 이제 5석밖에 못 가져갔으니까 예. 그게 이제 조금 또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민주당하고의 갈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 이재명 대표와 뭐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되거나 좀 성사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뒤에서 그 얘기도 좀 해보죠. 예, 예. 네. 당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했던 취지가 그 위성정당, 뭐 사기정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걸로 변질되면서 이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이재명 대표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해서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2월과 현재의 입장 달라졌습니다. 들어볼까요?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발언은 그 국민의힘은 원래 그 병립형 입장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위성정당을 만든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어떤 그거를 좀 비판한 발언 같고 어쨌든 뭐 준연동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언이 이제 최근 발언인데 결국엔 뭐 사실상 이게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뜻을 뭐 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그 이 대표의 입장이 달라진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렇게 신당 추진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하고도 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네.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초과 의석을 가져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획득했던 정당 지지율이 33.4%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더불어시민당이 획득한 거죠.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획득한 게 33.8%였어요. 예.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3분의 1입니다. 민주당이 획득한 건.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300석 중에 100석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역구에서만 지난 총선에서 163석을 가져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비례는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사례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은 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00석 이상을 가져가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본다라면은 정당 지지율이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출렁이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병립형으로 하면은 과거처럼 연동형과 비례와 지역구를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요거대로 병립형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한 15석에서 뭐 18석 뭐 요 정도 안팎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요 정도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의석수를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고 그거에 이제 전제는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야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막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명분이고요. 그게 이제 명분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연합 비례정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신당 작업이나 이런 소위 비례정당 창당 작업이 곳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곳곳에서 그 민주당, 우리 당하고 연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여러 갈래도 있고 그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언급한 그 연합 비례정당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2020년에 뭐 사기 정당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뭐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뭐 이런 걸 그 염두에 둔 걸로 봐야 될까요? 조금 이제 미묘한 건데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 야 우리도 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나왔던 게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하승수 변호사, 뭐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뭐 이런 시민사회나 정치권에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 그러면 촛불개혁의 혁명의 어떤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범진보가 다 같이 연합정당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정의당도 들어오고 민주당도 들어오고 뭐 녹색당도 들어오고 뭐 민중당도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민생당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틀어버리고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너무 저쪽 진영에서 나머지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진영에서 너무 의석수를 많이 요구하고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냥 우리가 다 위성정당 만들어서 다 먹을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개혁연합 옛날에 처음에 나왔던 그런 식으로 더 다른 정당한테 많이 나눠주는 하지만 민주당도 일부 가져가는 이런 모델을 지금 뭐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당법상 이렇게 연합 정당을 만드는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플랫폼 정당을 만들고 여기서 나머지 정당에서 비례하실 분들이 다 탈당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의석이 되면은 나머지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그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위성정당인지 이게 뭐지? 또 뭐 딱 사실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꼼수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이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져가면은 야 이게 위성정당이지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런 논란이 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각 당의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를 좀 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뭐 이준석 신당 물론 뭐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신당을 정말 만들지. 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과의 간극과 혹시 그 송영길 조국 신당이 향후에 만들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민주당과 그 진보 진영 신당의 어떤 간극 이 차이가 조금 나니까 혹시 이 신당의 성격 때문에 각 당에 이제 주어지는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일부 지지자들은 아니 어차피 민주당 표가 그러면 어디로 뭐 국민의힘으로 가겠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조국 신당이나 뭐 개혁 뭐 이런 신당에 가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정당이 의석수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좀 불편한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 색채가 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쪽에 만약에 키워졌을 경우에는 보수 연합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실제 닥쳐서 작동할지를 본인들이 모르니까 오히려 과거에 가장 안전했던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의 속내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로서 약속을 했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겠다 그리고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걸 만약에 병립형을 회귀를 할 경우에 이거는
국민의힘하고 야합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은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면은 국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했던 분 중에 무조건 민주당만 찍는 분들 말고 지금은 국민의힘을 실어서 심판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표에서 이탈을 해서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삼자구도가 돼가지고 민주당 안 찍고 다른 제3정당 찍겠다라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손익계산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병립형 회기와 준연동형의 위성정당을 그냥 용인하는 그 두 안 중에 아마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이게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민주당 의원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투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병립형은 실제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예. 우리 당이 대승하는 것보다 본인이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야합처럼 비춰질 경우에는 굉장히 오히려 민주당이 더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그래서 사실 좀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의원 개인에게도 의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투표로 갈 수 있을지 병립형으로 갈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니까 아까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개혁 연합을 하겠다 예, 이런 예.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는 또 대선까지 보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한 2.5% 정도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안 됐는데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심상정만 단일화했으면은 0.73%포인트 뒤집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건데 단일화가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사이가 이거거든요. 틀어진 이유가 바로 위성정당 만들어서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2027년에 대선 나왔을 때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건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낙연 뭐 전 대표라든지 이런 예. 분들이 탈당 명분까지 또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시간을 더 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나오는 최대한. 얘기는 네. 12월에는 이거 결정 안 할 거다. 최대한 뒤로 늦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재꾀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예. 이재명 대표가 제꾀에 제가 넘어가가지고 병립형의 권역별로 간다라고 하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3당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 죽습니다. 만약에 연동형이 되면 한동훈 장관이 비례 출마를 못합니다. 위성당에서 본당을 지휘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완전. 통합선대위 이런 것도 안 돼요. 네, 이 전 대표 발언 들어보면 그 현행 그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게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뭐 조언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유불리까지 녹여서 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지역구에 출마를 안 하고 일부 국민의 패널들분들이 비례로 2번을 받아가지고 전국 선거 지휘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그거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약간 봉쇄하는 이거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제도가. 예. 게다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조금 설명하려면 긴데 짧게 말씀드리면 3개 권역으로 나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3% 봉쇄 조항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6에서 7% 봉쇄 조항이 됩니다. 그러면은 소수 정당이 6에서 7% 넘을 수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거의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이 오히려 본인은 지금 지지율 보면은 예. 여론조사 보면은 한 10에서 3당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당이고 예, 예, 실제 여론조사 보면은 10에서 한 뭐 17, 10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은 유리하다 오히려 예. 연동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딱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다라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준일 에디터와 함께 선거제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